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소방직 2019년 소방직 국어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메가소방의 이윤주 선생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시험 친 이 소방직 국어 총평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 소방직 문항 분석표부터 좀 살펴보면, 자, 우선 좀 2018년 하반기와 좀 다른 점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어법 어휘가 총 9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독해가 1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법 어휘를 다시 뜯어보면 문법이 5문항, 자, 단어의 형성, 문장의 종류, 높임법, 그리고 의문의 변동과 의문 체계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자, 규범 파트는 표준 발음,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가 출제됐습니다. 어휘는 하반기 때 어휘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어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 한자 성어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독해에서 달라진 점이 비문학 문항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미루어 추리 하나, 일치 불일치 하나, 논지 전개 방식 둘, 이렇게 해서 무려 5문항이 출제가 됐고, 문학은 가사, 시조, 민요, 현대시 해서 우문문학이 4개, 현대수필이 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좀 총평을 좀 영역별로 해보면, 먼저 어법 영역은 현대문법이 5문항, 규범이 3문항으로 작년 하반기와 동일하게 8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여전히 작년 하반기와 동일하게 고전문법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현대문법 영역에서만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자주 출제되는 의문 변동이 여전히 출제가 됐고요. 소방이 의문 변동을 되게 사랑하는 시험이죠. 그리고 규범은 띄어쓰기가 하반기에 이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법의 난도는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휘 영역도 한자 성어 한 문항이어서 작년 하반기보다 적게 출제가 되어서 어휘 문항이 수험생들이 조금 마음이 편하셨을 텐데, 문제는 이 한자 성어가 음을 주지 않고 한자만 줘서요. 음을 익히지 않은 수험생들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 공부도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비문학 독해 영역이 좀 많이 출제가 됐죠. 특히 이번에 소방직에서 비문학이 난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편이었지만 이 작년 하반기보다 이 난도를 높게 만든 이유가 바로 비문학 독해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루어 추리가 2문항이나 출제가 되어서 지문을 바로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추론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2문항, 그리고 단순 일치불일치 1문항, 논지 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항이 2문항, 그리고 총 5문항으로 하반기보다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었어요. 여러분, 비문학이 많이 출제된다는 건 읽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추론형 같은 문제는 또 바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체감 난도가 비문학 독해 때문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길고 한 지문에 2문항이 출제되어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학 부분 영역 같은 경우는 가사 하나, 시조 하나, 민요 하나, 현대시 하나, 현대수필 둘 해서 총 6문항으로 문항은 하반기와 동일한데요. 여전히 특히 작년 상반기부터 고전 3문이 전혀 출제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문학지 시경 문제도 올해 2019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하반기보다 조금 높았고요. 비문학 영역에서 출제 비중이 많이 높았고 미루어 추리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되어 여전히 문학은 우문문학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학 공부와 비문학 독해 훈련이 되어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쉬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시험이 끝나고 시험 잘 쳤어요 수험생들의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비문학 독해 훈련이 좀 되어 있지 않았던 학생에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까다롭게 느껴져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문항 한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문항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해설 강의하는 책형은 A 책형입니다, 여러분. 자, 1번 적중. 윤주국어 적중했죠.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 품사와 단어의 형성은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
꼭 정리를 해야 할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단어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이라고 말하면 이게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질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기와집은 자 봅시다. 우리가 단어 형성 방법은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질문한 이 문제에서는 어근과 어근이냐 어근과 접사냐를 구별하는 문제죠. 그리고 어근은 홀로 쓰일 수 있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고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와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기와도 혼자 쓰이고 집도 혼자 쓰입니다. 둘 다 실질적인 의미에 자립해서 쓰일 수 있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죠. 자 1번은 합성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우개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우개는 지우다라는 용언의 어간에서 그쵸? 지우다 용언의 어간이 이제 이 단어의 중심 부분인 어근이고요. 개는 지우는 기구라는 기구의 뜻을 더한 홀로 쓰이지 못하죠. 어근보다 뒤에 붙은 점미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파생어가 되죠. 파생어입니다. 자, 선생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선생님은 선생이라는 또 어근에, 그죠? 중심 의미에 님이라는 또 전미사가 붙었죠? 그래서 역시 뭡니까? 예, 파생어입니다. 자,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전미사죠. 개살구는 어때? 이게 멍멍 도구가 아니죠? 여러분, 살구입니다. 중심 뜻이죠. 어근에 개살구. 여러분 이것은 야생의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죠. 야생의 살구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파생어. 그래서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하나는 기와 집. 자, 여러분 아주 평이하게 마음 편하게 첫 번째 문제 산뜻하게 풀었을 겁니다. 자, 문제 2번. 자, 역시 저랑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연습 많이 했죠. 역시 자. 적중한 문제 유형이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뜯어보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문장의 종류에서요. 일단 무슨 절을 안 왔느냐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요. 무슨 절을 안 왔느냐를 분석하려면 일단 주어 서술어의 이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어 서술어를 구별하는 방법이 일단 자, 서술어의 수가 문장의 수지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합격하다라는 서술어가 하나 있어요. 누가 합격을 하죠? 내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가 지금 안겨 있고 거기 뒤에 목적격 조사 르이 붙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어가 나옵니다. 부모님께서는이 있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자, 어떻게 무엇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주어와 두 번째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까지가 자 바로 뭐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지금 자 무슨 절이다? 자 안겨 있죠? 자 요것이 뭐다? 명사절의 표시예요. 미음이 붙으면 명사절의 표시죠. 자, 그래서 명사절을 안고 있고 이 명사절은 다시 우리 부모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 목적어의 역할하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시 또 보면 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다. 여러분, 잦다죠? 여러분, 이 서술어.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좀 특이합니다. 이곳이 잦다. 연결이 안 됩니다. 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다. 사실은 이 잦다의 직접 주어는 빈도가죠. 그러면 이곳이가 또 남았네요. 사실은 이게 주어 서술어의 형태인 서술절을 안 왔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술절이 안겨 있고요. 이게 좀 복잡하죠. 근데 다시 얘가 서술절을 안고 다시 또 다른 문장에 안긴 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서술절을 몰라도. 왜냐하면 자 여기까지가 무엇을 자 역시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의 역할하는 뭐죠? 자, 요것과 자, 요 주어와 요 서술어의 역할하는 서술절이 정확히 말하면 서술어 역할하는 서술절이 자, 문장이 되어서 다시 또 이 문장에 안겼는데 바깥 문장에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무엇을 몰랐을까요? 삐리리리를. 역시 목적어 역할하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명사절을 알 수 있는 것이 자 서술어가 어떤 형태로 잦음이란 형태, 미음, 기죠. 그럼 이것도 역시 자 명사절을 안 왔는데 이 명사절은 목적어의 역할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읍과 니은 모두 명사절이 안겨 있다. 딩동댕. 그리고 자 기읍과 니은 모두 안긴 문장 속에 목적어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들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고 안긴 문장 속이니까 목적어는 요 문장 안에
그리고 요 문장 안에 목적어가 있느냐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문장과 요 문장 안에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다? 2번이 되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 큰 문장 안에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지만 안긴 문장 안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기읍과 달리, 여러분 기읍과 달리니까 얘는 빼고요. 뭐죠? 니은에는 안긴 문장 속에 관용어가 있다. 니은은 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여러분 발생의 체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 발생의 빈도. 자, 이게 뭐죠? 예, 체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의 문장 성분 관형어죠. 자, 관형어 있다? 있다. 자, 그리고 니은과 달리는 빼고 기역에는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 어디에? 시험에.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 자, 뭐죠? 문장 성분 부사어. 부사어가 들어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2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1번, 3번, 4번이 너무 명확한 선지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찾는 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법 문항 중에는 2번 문제가 난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 가죠. 자, 역시 저랑 많이 연습했던 자, 적중이죠. 지금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지금 보면 표준 발음. 자, 저랑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죠. 보름에는 달이 밝다. 여러분, 리을 기역 겹받침은 뭘 발음하죠? 기역을 발음합니다. 그쵸? 그래서 밝다고. 자, 요거는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죠. 겹받침 중에 하나만 발음하는 건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기역을 발음하고 그리고 앞에가 기역 때문에 앞에가 구두버, 뒤에가 구두버서조가 꾸뚜버서조가 되는 현상. 자, 이게 뭐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된소리 현상입니다. 그쵸? 그래서 된소리 되기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박다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루에 등불이 켜져 있다. 여러분, 이건 합성어죠. 자, 합성어. 등 더하기 불에서 합성어 앞말 받침이 자, 마누라응 울림소리고 뒷말 첫소리가 요 앞말 받침 때문에 된 소리로 발음될 때 등불이 될 때 등불이 아니라 등불이 되죠. 그래서 마루에 등불이 켜져 있다가 아니라 등불이 켜져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등불. 자, 앞말 받침이 울림소리고 뒷말 첫소리가 구두버서조가 된 소리로 되는 현상은 사이소리 현상이죠. 사이소리 속 된 소리 되기입니다. 그래서 자, 등불이 됩니다. 이건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앞마당은 자, 요 최종적인 발음이 되기 위해서 단계가 있죠. 먼저 피읍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의해서 대표음 비읍으로 바뀌고요. 앞마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뒤에 오는 미음 때문에 앞에 비읍이 자, 어떻게 되죠? 미음으로 바뀌죠. 비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그리고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비음화에 의해서 앞마당이 발음됩니다. 맞고요. 자, 막릴 저랑 많이 했죠. 여러분, 막릴은 자, 요거 막이 접두사고요. 여기가 어근입니다. 그래서 막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갈 거는 막 플러스 1에서 자, 복합어일 때 이게 합성어든 파생어든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 시작하는 몸이 이야 여요 유일 때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막릴 같은 경우는 막하고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뒤에 자, 닐하고 지금 어떻게 되죠? 니은 첨가가 일단 일어납니다. 1단계. 자, 그런 다음에는 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기역이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막릴이 되죠. 그쵸? 그런데 얘는 막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다? 니은 첨가와 그리고 뭐다? 니은 첨가 후 비음화에 의해서 자, 막밀이 된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요거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자신 있게 풀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가죠.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 여러분,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려면 일단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주어를 높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체 높임법이라는 것은 자,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주어. 그러면 주어를 높이는 방법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써야 되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써야 합니다. 아니면 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용언어관계의 시를 쓰거나 두 번째 방법은 자, 높임 어휘를 쓰면 되죠. 이것도 저랑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고요. 자, 평이하게 출제되었죠. 그러면 자, 먼저 할머니는 시장에 가셨다. 자, 우리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한다? 준말을 본말로
고쳐놓고 시작해야 돼요. 자, 시장에 가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장에 가시 얻다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를 쓰고 있다는 것. 할머니는 시장에 가시 얻다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자,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시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 그쵸? 이게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모시러 교무실에 갔다. 요거는 자 보세요. 모시다라는 높임 어휘를 썼는데요. 자, 뭐 주어는 내가 1인칭이니까 생략이겠죠? 자, 나는 높이지 않았어요. 좀 주체는 높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높였죠? 선생님을 높였죠. 그럼 선생님을은 자,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됩니다. 그쵸? 자, 목적어나 부사어, 즉 대상을 높이는 표현은 객체 높임법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용된 2번은 뭐다? 객체 높임법이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 원래 어머니의 시력은 좋으셨다. 좋으셨다, 좋으시었다가 되죠. 그럼 여기서 또 주체 높임 선어말이 신데 요거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직접 주어 어머니가 높이고 있진 않지만 이거는 자 어머니의 시력을 높이죠. 하지만 이 어머니의 시력은 어머니의 시력이니까 시력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으시었다에서 시력을 높이고 어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중에서도 간접 높임에 해당하는 거죠.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 내가. 그래서 주어는 그리워했다예요. 여러분 주체 높임 지금 안 한 거죠? 주체 높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주체 높임이냐?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할아버지를 높이면 선생님 객체 높임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서술어가 2개가 있거든요. 고향에 계신, 그리워했다. 여러분 서술어가 2개잖아요. 나는 높이지 않았고 자 이게 사실은 안긴 문장이라서 이래요. 원래는 할아버지가 고향에 계시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계신할 때 이 계신의 주어는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가 고향에 계시다. 요렇게. 그래서 이 높임 어휘는 할아버지라는 주어를 높인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은 댁에 계신다 할 때도 주체 높임어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계시다는 주체 높임에서 직접 높임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맞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주체 높임법 썼고 그리고 만약에 요걸 몰랐어도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항상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했잖아요. 어떤 선지에서 오답이 애매하면 확실한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얘가 객체인지 주체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얘는 너무나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어휘가 옳지 않은 건데 어휘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게 한글 맞춤법 구별해야 할 말이죠. 자, 저랑 정리했었고 심지어 이거는 정답이 너무 많이 쉬웠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맞추다, 마치다 엄청 강조했죠.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특히 마치다도 제가 2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죠. 뭐요? 자, 정답을 마치다. 화살을 관역에 마치다. 자, 화살은요. 관역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다? 마치는 거죠. 그래서 맛힌이 됩니다. 맛힌. 그쵸? 자, 그리고 이따가와 이따가도 여러분 구별했죠. 여러분은 이렇게 된 형태의 이따가와 무엇을 구별했어요? 이따가를 구별했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은 자, 잠시 후에 혹은 조금 후에, 조금 뒤에 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된 이따는 이따잖아요. 자, 뭐와? 없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쵸? 없다가로 바꿀 수 있으면 혹은 존재란 뜻이죠. 그러면 없다가 3시에 집 앞에서 만나자 이런 말은 없죠. 잠시 후에 집 앞에서 만나자. 딩동댕.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무엇이 어디에 라고 하면 여러분은 피동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피동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부딪혔다가 있고 자, 2가지가 있죠. 지금 이 경우는 자, 부딪혔다. 그럼 부딪히다가 있고 부딪혔다는 이걸 풀면 지금 본말로 풀면 부딪히었다죠. 그래서 부딪히었다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면 치가 들어있어요. 그럼 부딪히다와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게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요 2개의 차이가 뭐냐면 부딪히다 같은 경우는 자, 치다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강세 전미사죠. 강세 전미사. 요렇게 되고 그죠? 부딪히다의 히 같은 경우는 피동 전미사가 됩니다. 피동 전미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2개의 이제 구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부딪히다가 들어가면 강세고 부딪히다가 들어가면 피동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히었다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무엇이 어디에라고 하면 피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동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가로수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로수는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동이 되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마차가 트럭에 이렇게 하면 피동이 돼요. 부딪히다. 이렇게 돼요. 즉 여기서는 이 트럭이 바로 트럭이 움직이는 거죠. 트럭이 움직이는 거고 마차는 가만히 자기 갈 길 가고 있는데 너무 느리게 가니까 트럭이 마차를 뒤에서 꽝 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피동을 쓰는 거죠. 이때는 피동. 왜냐하면 마차는 부딪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때 피동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동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이 부사어가 말이죠.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가로수가 움직여서 자동차를 부딪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가만히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동차가 가만히 있는 가로수에 들이받았다는 거죠. 부딪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피동을 쓰시면 안 돼요. 대신 세게 부딪혔다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강세 전미사 시를 쓴 겁니다. 자동차가 가로수에 세게 부딪혔다. 그래서 부딪혔다가 맞아요. 그는 나에게도 손을 벌렸다, 손을 벌리다. 우리가 벌리다 같은 경우는 뭐 틈을 벌리다, 손을 벌리다 이렇게 쓰는 거 당연히 맞고요. 여러분이 이제 벌이다와 구별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벌이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자, 일을 벌이다. 그쵸? 일을 벌이다. 그 다음에 뭐죠? 책상 위에 책을 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늘어놓다. 이런 의미로 벌이다고 나머지는 벌리다로 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몰랐다 하더라도 4번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4번으로 답을 쉽게 가져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가죠. 자, 이것도 의문의 변동인데요. 저 소방은 의문의 변동을 정말 사랑해요. 매해 의문의 변동을 출제합니다. 의문의 변동과 표준 발음. 자, 유사한 영역을 2개나 출제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 강조했죠. 의문의 변동 안 나온 해가 없다. 단어의 형성 안 나온 해가 없다. 표준 발음과 의문의 변동 꼭 나온다. 예, 꼭 나왔습니다. 역시 적중했고요. 심지어 이걸로 연습도 했어요. 여러분 혼니불은 이렇게 발음 나는 게 아니고 첫 단계 자 티읕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서 디귿으로 바뀝니다. 자, 홑 이불이 된 다음에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요. 예. 자, 받침 있고 이지요. 그럼 뭐가 됩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혼니불이 되고요.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혼니불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죠? 니은 앞에 디귿이 비음화가 일어나서 혼니불.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3단계입니다. 먼저 이 혼니불은 자,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고 얘는 다시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는 어떻게 된다? 비음화가 일어났죠. 이렇게 3단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없는 우음 변동은 뭐가 없다? 두음 법칙은 없다. 여러분 비음화는 자음동화니까. 그쵸? 자, 요래서 정답은 2번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7번의 띄어쓰기 완전 적중. 왜요? 제가 말했죠. 띄어쓰기는 언제나 나오는 게 만큼대로뿐가 대바지, 대지바. 그대로 나왔습니다. 만큼대로뿐가 대바지. 그리고 자, 제가 보조사 밖에도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볼까요? 내가 믿을 것은 오직 성실한 뿐이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핵심이 뿐이에요. 뿐을 보라는 거죠. 자, 만큼대로 뿐은 앞에가 체언이면 조사가 되어서 붙여 써야 한다. 성실하다에 자, 명사와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처럼 지금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체언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 뿐은 조사고 붙었고 서술격 조사이다니까 역시 또 붙었고 조사는 조사끼리 붙고 그리고 얘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우는 거 당연하고 그녀는 사실을 아는 대로 자, 대로 나왔죠? 만큼대로 뿐입니다. 앞에가 용언의 관형사형, 문장성분 관형어면 의존 명사가 되죠. 알다에 는이 붙어서 관형사형 전성이 붙어서 문장성분 관형어입니다. 대로는 되는데 아는 대로 이렇게 꾸미죠. 자, 역시 의존 명사 띄운 거 맞고요. 이거부터 먼저 사람들은 그를 자기밖에 모른다. 자, 밖에 오직 그것뿐. 자, 그는 공부밖에 모른다. 저랑 엄청 열심히 연습했어요. 집 밖에 모른다면 집만 안다는 뜻이고 집 띄우고 밖에 나가 놀아라 하면 밖같이 된다. 요거는 자기밖에 몰라. 오직 그것뿐이야 라는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붙여 쓰셔야 하고요. 정답이 3번이죠. 이 약초는 감기를 낫게 하는데 됩니다. 자, 어떤 데죠? 대는
자,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의존명사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미, 니은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죠? 니은대는 어미고 대는 의존명사인데 얘가 의존명사이면 얘는 어떻게? 다른 명사로. 만약에 이 경우를 다른 명사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 요 대는 뭐가 된다? 자, 의존명사가 되고 그리고 얘를 또 조사애를 붙여서 말이 되면 의존명사고 얘는 어미인데 어미는 자, 조사 붙일 수 없고 다른 명사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해봅시다. 이 약초는 감기를 낫게 하는 대에 조사 붙여도 되네. 그리고 이 약초는 감기를 낫게 하는 대 하는 경우 자, 다른 명사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의존명사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띄웠어야죠.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어법 영역, 문법과 규범 영역은 너무나 적중을 해서요. 아마 저랑 꾸준히 이 국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푸셨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8번. 비문학인데요. 비문학은 이런 지문을 연습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사 적중인데 여러분 연습 문제 유형부터 좀 볼까요? 이해인데 이 이해가 이게 직접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선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미루어 추리 형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일치, 불일치든 미루어 추리든 선지의 키워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비극적 결함에 의해라고 나오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나오고 그리스 시대 비극이 나와요. 관객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 비극의 종류가 두 개가 있구나. 그리스 시대 비극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비극은 극양식을 대표한다. 그래서 비극은 극양식을 대표하는데 비극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발전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극은 고양된 주제를 묘사하며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된다. 그러나 비극의 개념은 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자, 비극의 개념은 하고 제가 말한 게 항상 역접 뒷부분이라는 거죠. 비극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변하는데 그럼 먼저 그리스 시대 비극은 어떠냐?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요건. 자,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의 요건으로 파멸한 인간이에요. 근데 근대 비극은 어때요?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인 거야.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 그래서 패배한 인간이에요. 그럼 이제 가져갑시다. 벌써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했죠. 비극적 결함에 의해서 운명이라고 하는 비극적 결함에서 파멸되는 거는 근대가 아니고 그리스고 그리고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로 패배한 인간의 모습은 근대죠. 두 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둘 다 틀린 선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보면 자 그런데 주인공은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비극의 관객들은 자 보세요. 우리가 자 근대 비극은 성격이나 상황 문제 그리고 비극적 결함을 가지는데 여기서 비극의 주인공은 고귀하고 비범한 인물이지만 문제는 비극적 결함이라고 운명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비극의 관객들은 이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체험하면서 나오죠. 이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체험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해. 누가요? 관객들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비극은 인간의 삶의 중심이다. 비극의 결말은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좋지만 또 역접이죠. 불행한 결말이 필수적이지 않다. 왜? 결말이 비극이지만 좋게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죠? 그리스 비극이 모두 불행한 결말로 끝이 나야 한다? 틀렸죠. 틀렸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관객들은 나오죠? 비극을 통해 비범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뭐를 느껴? 공포와 비애를 경험하면서 뭘 넣어?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 그래서 우리가 비극을 보면 슬프잖아요? 눈물을 흘려요? 카타르시스란 자기 속에 있던 잠재되었던 온갖 감정들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같이 토하게 되죠. 그래서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는 거죠.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 비극을 통한 카타르시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지문 자체가 조금 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문학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자, 문제 9번 가시죠. 빰빠라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했던 구대가사, 저랑 단원변 문풀이도 했었고요. 심지어 제가 이게 꼭 나온다라고 고대가사 프린트도 드렸죠. 고공가, 제가 구대가사를 정리하라. 허전의 고공가가 나온다라고. 자, 정확히 적중했는데 심지어 이 부분을 해석까지 제가 다 해줬어요. 그쵸? 저랑 해석을 하신 분들은 정말 자신 있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이 가사는 저랑 해석을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고공가라는 건 자 보세요. 관리들이죠. 관리. 허전의 고공가에서 중요한 건 고공은 이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자 시의 내용이 어떠냐면 자 이 내용을 일단 읽어보면
자, 조선시대 관리를 고공 한 집안의 머슴에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집에 옷밥을 먹고 있는 빌어먹는 저 고공아. 그래서 이야기를 해준다 하면서 과거부터 얘기해. 처음에 한 어버이, 큰 아버지가 살림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걸 조선에 빗댄다면 이건 비유적 의미를 아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한 어버이가 살림살이 시작했다. 자, 조선의 태조죠. 그래서 풀을 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었다. 조선을 만들었다. 올벼농과 텃밭이 여드레가리. 그래서 이게 뭐죠? 잘 나가던 시대 조선 팔도를 상징한다 했죠. 그래서 자손의 전계에서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았고 그 당시 고공들은 되게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옛날 고공과 요 사이 고공이 대조인 거죠. 지금 고공.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힘이 어떻게 헤아림 생각이 없어서 밥사발이 크나 작으나 싸워요. 벼슬자리를 가지고 싸워요. 마음을 다투고 호수를 시기하고 이 호수는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죠. 우두머리는 당연히 고공의 우두머리죠.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싸우고 시기 질투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해석하면 보세요. 자 보기를 어떻게 적용하라? 친절히 줬습니다. 조선왕조 창업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이전에 그냥 창업 당시의 고공이고 임진왜란 직후는 아까 보셨죠? 요 사이 고공이라고 나옵니다. 요 사이 고공. 그래서 요 사이 고공과 그 당시 고공이 대조가 되고 농사일이나 집안 살림에 빗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자 특히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반목한다. 아까 밥사발이 크나 적으나 옷이 좋으나 뺏고 호수, 우두머리를 시기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까 자 처음 시작한 건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창업했다. 그리고 나라의 기초를 닦은 조선왕조다. 그리고 신하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인데 아까 뭐였죠? 올벼농과 텃밭이 여드레가리는 이전의 상황, 아주 좋았던 상황이에요. 태조가 조선을 건국했을 당시, 열심히 일하던 고공들이 있었던 당시, 조선 팔도를 닦은 당시. 그러니까 이거는 자 외침으로 인한 폐해는 아직 피폐해진 현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는 어디서 끊어진다? 여기서 잘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요 사이 고공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는 마치 주인의 입장에서 대상이 누구예요? 자, 대상인 대상 5. 고공들에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 상황은 임진왜란 후죠. 임난 후에 자 피폐한 나라예요. 피폐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고공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지. 주인이 고공을 뭐예요? 자, 비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새로운 고공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새 고공 출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쓴 시가 허전의 고공가예요. 심지어 요 지문, 요 부분을 딱 잘라서 해석도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적중했고요. 그리고 10번에서 11번. 자, 이 비문학이 좀 어려웠죠.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가 그 고등학생 과학 교과서에서 잘라온 것 같은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도르래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지문을 주고 두 문항을 주는 경우는 두 문항 유형을 다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일치 불일치해서 일치. 그리고 11번은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논지 전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자 지문을 보죠. 자 도르래는 둥근 바퀴에 튼튼한 줄을 미끄리지 않도록 감아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 때 사용하는 도구다. 그런데 고정 도르래가 있고 움직 도르래가 있다. 그러면 보세요. 일치는 자 반드시 선택지의 키워드를 먼저 읽어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자 고정 도르래가 나왔어요. 그럼 고정 도르래가 나오고 나서 1번의 선지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움직 도르래인데 무게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체의 무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보죠. 그리고 움직 도르래로 물체를 올릴 수 있는 높이는 줄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움직 도르래를 읽으면서 동시에 뭐를 읽느냐? 자, 움직 도르래에서 줄의 길이 이렇게 해야 변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4번은 고정 도르래인데 4번은 고정 도르래는 하고 자, 힘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힘 방향. 자, 그러면 이제 독해를 하면서 하나씩 읽어봅시다. 키워드를 읽어뒀거든요. 내용 전개 방식은 전체적인 구조니까 일치를 풀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선 고정 도르래부터. 자, 고정 도르래. 여러분 일단 이거 딱 봐도 알겠죠? 움직 도르래요. 고정 도르래다.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교되죠? 그쵸? 그러면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 차이점인지
자, 봅시다. 살펴보도록 하자.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도르래래요. 그리고 줄을 감인 바퀴의 중심축이, 자, 중심축은 고정되어 있고 힘의 이득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힘의 이득이 없어요. 힘의 작용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자, 고정 도르래는 한쪽에는 물체를 걸고 다른 쪽에서 물체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줄 하나가 지탱한다. 따라서 직접 올리는 것과 비교해 힘의 이득이 없다. 힘의 방향만 바뀌다. 여러분, 힘의 이득이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만 물체를 직접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잡아당기는 게 방법이 편하다. 그리고 줄의 길이는 똑같아. 1m를 올리면 1m다. 그래서 자, 보세요. 고정 도르래는 줄의 길이가 똑같고 힘의 방향을 바꾸고 하지만 직접 올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줄의 길이와 그 다음에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길이가 똑같죠? 그러면 우리 고정 도르래 이것은 고정 도르래 가죠. 고정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물체를 직접 매달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고정 도르래는 자,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똑같다고요. 줄에 당기는 힘의 방향은 내가 줄을 당기면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올라가는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치한다가 아닌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움직 도르래 아직 안 읽었으면 움직 도르래 볼까요? 자, 움직 도르래는 뭐라고 돼 있죠?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힘의 이득이 있는 건 움직 도르래예요. 그리고 움직 도르래는 도르래의 줄을 감아요. 당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 힘이 분산돼. 그래서 힘의 이득을 보는 거야. 하지만 또 있죠. 물체 1m를 들어올리기에 줄의 길이는 2배입니다. 여러분, 다르죠? 줄의 길이가 다르고, 또 하나, 왜냐하면 1m 올라갈 때 지탱하는 두 줄도 1m씩 움직여야 하니까. 그래서 움직 도르래를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올리면 줄의 길이는 높이의 2배. 여러분, 줄의 길이가 높이의 2배입니다. 그래서 움직 도르래를 봐요. 움직 도르래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높이는 줄의 길이의 2배. 딩동댕, 정답은 3번.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 함께 사용해야 물체의 무게가 분산된다. 물체의 무게가 분산되는 건 움직 도르래. 고정 도르래는 물체의 무게가 분산되지 않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으로 가져갈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전개 방법은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를 설명하고 있고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는 논지 전개 방식이 맞죠. 자, 그리고 문제 12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완전 유사적중이죠. 저랑 뭐 하셨어요?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를 했습니다. 그것과 배경이 완전 동일하고요. 그리고 인물들의 태도도 같습니다. 여러분, 신경님의 농무가 어떤 시였어요? 자, 산업화, 도시화. 자, 도시화, 산업화의 1970년대 배경 때문에 산업화 때문에 농촌이 소외되는 현실이에요. 농촌이 가난해지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때요? 거기서 느끼는 농민들의 비애, 그쵸? 한, 그리고 비애. 이런 거였잖아요. 농무가. 근데 지금 이 작품도 거의 똑같습니다. 배경이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게 흥이 나서 흥겨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못난 놈들이 농민들이야. 서로 의지를 해. 여기 흥겹다라는 건 서로 의지한다는 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자 봐요. 어떤 얘기를 해요?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의 빚 얘기.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빚과 가뭄입니다. 빚과 가뭄이라고요. 가난. 여러분, 가난한 현실, 부정적인 현실, 빚에 쪼들리는 현실. 그리고 자, 보세요. 약장수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가도 밑에 보세요. 학교 마당에 모여. 그래서 뭐해? 소주에 오징어를 찢죠. 여러분, 비싼 술도 아니고 비싼 안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촌이 소외되고 가난한 현실에서 너무나 슬퍼서 오징어를 마시고, 오징어를 마시다니요? 소주를 마시고 오징어를 찢지요. 그래서 이때 태도는 당연히 슬픔 아니겠어요? 비애, 슬픔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비애와 슬픔. 그리고 어느 긴 여름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조개하말 들고 다리 하나 마찰길에 어떻게? 절뚝이는 파장.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약간 불구성을 의미하잖아요. 똑바로 걷는 게 아닙니다. 한쪽을 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자 피폐한 농촌 현실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비애와 슬픔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란 것 자체가 쩔뚝거리는 파장이란 단어 자체가 뭐다? 불구성이잖아. 이것 자체가 슬픈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농민들이 느끼는 슬픔, 좌절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맥적 의미에서 여러분 바로 파악해 들어가면 서로 힘든 사람끼리 유대감,
이게 흥이 나서 진짜 신이 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경님의 농무에서도 신명이 난다가 진짜 신이 난다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너무 슬퍼서 한 표현이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까 나왔죠. 자, 가뭄에 게다가 빚. 어려움을 극복한 농민들의 흥겨움이라뇨. 아직 극복을 안 했고 심지어 흥겹지가 않아. 극복을 안 했다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극복된 현실인가요? 농촌의 힘겨운 현실이죠. 그래서 절뚝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좌절. 정답은 몇 번으로? 3번으로 자, 이 시를 읽어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저랑 신경님의 농무를 풀어보셨다면 이 시도 쉽게 풀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에서 14번. 자, 저랑 송순의 시조죠. 이것도 저랑 엄청 강조했었고요. 하프 모의고사 때도 했었고요. 자, 수업 시간에도 계속 했었죠. 그리고 황진이 시조까지 제가 강조했었죠. 이 시는 애정하면 나오는 황진이 시조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자연치나 안빈낙도 하면 나오는 시조다. 그래서 지금 요 두 편의 시조는 자, 보세요. 역시 두 문항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공통점이었고 또 하나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10년을 경영해서 10년 동안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초가집 방 3칸을 지었다. 아니, 10년 동안 여러분이 소방공무원이 돼서 10년 동안 월급을 다 모아서 집을 샀는데 초가집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만족하겠어요? 근데 이 화자를 만족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자, 가난한데 만족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 여러분 이제 풀 안빈낙도라는 거죠. 자, 일단 안빈낙도라고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자, 내 친구가 달이고요. 내 친구가 청풍이고요. 내 친구가 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들이 다 친구야. 그래서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게 자연 친화도 될 수 있고 무라일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뭐래? 자, 나는 둘러두고 볼 거야. 둘러두고 봐야지. 이렇게 화자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자, 황진이 시조는 어때요? 동짓달 기나긴 밤. 자, 보세요. 이 밤은 이미 없는 밤입니다. 허리를 뚝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상적인 시간을 어떻게 만들었지? 구체화시켰어요. 자, 뚝 잘라낸다 그랬어요. 그걸 봄 이불 아래,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로님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랑하님 오신 날 밤에, 그래서 굽이굽이 펴야지 이 말은 역시 태도입니다. 기다리겠다. 사랑하님이 올 때까지 그리움과 기다림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내가 어로님 사랑하시님이 왔을 때 그 이렇게 이불 속에 숨겨놓았던 허리를 잘라 숨겨놓았던 밤을 펴서 길게 만들겠다. 왜냐? 동짓달이 밤이 가장 긴 시간이잖아요. 그때 시간을 잘라서 님이 오는 밤에 붙이겠다인데 붙여야지. 아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님을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나의 공통점을 봅시다. 한자 어휘를 많이 활용해서 유교적인? 유교라고요. 하나는 사랑인데요, 심지어. 그래서 사랑, 유교적 이념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 효 이런 거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거와 상관이 없죠. 선경우정은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나중에 태도를 드러낸다는 건데 이거는 주로 한시에 나타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과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어조의 종결 어미로 화자의 의도 아까 보셨죠? 뭐 한다? 자, 둘러두고 보리라. 그리고 굽이굽이 펴리라. 이게 나오죠. 근데 만약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무라일체의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는 가에는 해당하지만 이게 나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정답이 모호해도 오답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쵸? 정답은 3번으로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였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자성어인데 이게 문제였죠. 자, 이 한자성어는 저랑 주제별 한자성어와 주요 한자성어에 다 나와 있는 자, 적중한 한자성어인데요. 음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못 읽어도 이건 하나 읽으실 줄 알아야죠. 안빈낙도. 안만 읽었든지 비만 읽었든지 낙만 읽었든지 도만 읽었어도 여러분 뭐를 찾아낼 수 있다? 안빈낙도. 그래서 안빈낙도가 바로 가에 해당하는 시고요. 요거는 저랑 동영 모의고사 때 많이 했죠. 주막안산. 주막안산은 뭐예요? 주막안산. 안빈낙도는 가난하지만 편안하고 즐거워한다죠. 주막안산은 자, 달리는 질주하는 말에서 간산, 산을 봐. 여러분 달리면서 산을 보니까 어떻게 봐요? 대충 본다는 뜻이지. 그래서 어떤 현상을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대충 본다. 그리고 자, 얘는 뭐예요? 호가 호입니다. 호가 호인데요. 자, 요때 호는 호랑이 호자죠. 요 호는 여우죠.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서 엄청 잘난 척하는 경우죠.
그리고 자, 요거는 좀 여러분 생소하셨을 겁니다. 자, 가르치교, 배울학, 서로상, 길장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자,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자, 가르치면서는 제자에게 배움을 얻고 제자는 스승에게 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수험생에게 뭐 지식을 가르치지만 여러분의 어떤 태도나 행동에서 배울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서로 성장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가 주제가 들렸네요. 주제는 한자성어는 2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5번을 보죠. 자, 요거는 민요입니다. 작자미상의 배틀 노래인데요. 자, 요 시조가 유사한데, 요 민요가 유사한데 저 기본서에 시집살이 민요랑 나와 있는데 배틀 노래는 노동요입니다. 여러분, 노동요요. 여성 노동요예요. 노동요는 노동을 할 때 힘을 덜 들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신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가지고 기신 매고 올 적에는 올뽕을 따가지고 여러분 한 행을 몇 번 끊어 읽느냐가 음보다 음보이자 그쵸? 그러면 기신 매러 네 글자입니다. 사 갈 적에는 사 물론 요거는 약간 삼이지만 삼사 하지만 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기신 매고 올 적에는 사사 올뽕을 따가지고 그럼 상간방에 누워놓고 청실홍실 뽑아 여기는 또 사사죠. 여기가 사사죠.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배워 사사조죠. 하늘에다 메워놓고 구름 속에 메워. 자, 전통적으로 사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지금 배틀 노래, 배를 짜면서 지금 부르는 건데 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신매러 가니까 갈뽕을 딴대요. 오니까 올뽕을 딴대요. 뭐 하는 거야? 그죠? 웃기죠? 유사음을 이용한 자, 이거 뭐 설명했습니다. 제가 표현기법 할 때. 자,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노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사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유사음을 이용한 말장난, 언어 유희적 표현이고요. 그리고 청실홍실 뽑는 건 좋은데 강릉에서 날아가서 서울 가네? 하늘에 배틀을 놓네? 구름 속에 임해를 걸어서? 자,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야? 완전 상상이잖아. 상상력.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상력을 발휘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오빠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리겠다. 꿈에 풀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 보면 대꾸법은 아까 보셨죠? 대꾸법 찾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표현기법은. 자, 대꾸법은 어디서 찾아갈 거다? 뭐뭐 매러 뭐 할 적에는 뭐뭐을 따가지고 요거 뭐뭐 매고 뭐뭐 할 때는 뭐뭐를 따가지고 요렇게 대꾸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르죠. 그죠? 그리고 뭐뭐 가서 날아다가 뭐뭐 가서 메어다가 이런 경우도 지금 대꾸죠? 그쵸? 대꾸법 많아요. 직유법은 가치가 있으면 돼. 자, 어떻게 해서 배꼽 같이 바래고 참외 같이 오를 지어서 보이시나요? 직유법. 그래서 이건 거꾸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자, 대꾸법과 직유법의 표현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사사조 운율 확인했죠? 말장난, 언어 유희도 확인했습니다. 날아간다 그랬죠? 말도 안 되죠?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지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죠. 특히 마무리를 보면 오빠에게도 주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이 배틀 노래를 부르는 여성은 지금 꿈에 차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떻게 한과 비판이에요.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경님의 파장이라는 시간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으로 여러분이 찾아내는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자, 16번요.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이름은 자, 이것도 완전 적중이죠. 의문체계입니다. 이건 의문체계를 연습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의문체계? 자음체계, 모음체계를 완벽하게. 자, 먼저 제 이름은 자음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입술과 윗입술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래요. 여러분 아래 입술과 윗입술이 맞닿으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음의 종류는 뭐가 있죠? 미음, 비읍, 히읗이 있어요. 그쵸? 순음이 있고 한 개 들어있어요. 한 개 있대. 그럼 셋 중에 하나야. 그럼 일단 자, 저기 순음이 없는 걸 지웁시다. 지웁니다. 순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열음, 구두번화 혹은 파찰음, 지읒, 쌍지읒, 치읒, 구두번은 쌍기읒, 쌍디귿, 쌍비읍, 키읔, 티읒, 피읒 물론 포함합니다. 없대요. 없어요. 없어요. 지읒 없어요. 답 바로 나오죠. 미네입니다. 그럼 좀 더 볼까요? 비음이 포함되래. 그럼 비음은 뭐죠? 자,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뭐가 있다? 미음이 있고요. 순음 미음이 있고요. 비음은 당연히 있는데 거기 또 비음이, 니은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발음하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 혀의 위치. 자, 제가 혀의 위치 나오면 이렇게 바로 기계적으로 울어라! 울어라! 이엥! 울었어요.
위행, 오, 위행, 왜? 으앙, 더우니까, 우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가, 자, 혀의 위치, 전설. 그리고 혀의 위치, 전설. 그 다음 후설입니다. 그 다음에 혀의 높이입니다. 그쵸? 혀의 높이. 혀의 높이고, 자, 높이가 이렇게 돼 있죠. 혀의 높이는 고몸. 자, 잘라서 중몸, 저몸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 뭐죠? 입모양이죠. 요 네 개는 원수모, 입모양, 입술 모양.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혀의 위치는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간다. 그래서 저 말이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혀의 위치라고 하면 혀의 높이가 고중저인데 혀의 위치는 앞이냐 뒤냐인데 높았다가 낮게 내려가래. 그러니까 얘를 보면 안 되고 여기 얘를 보지 말고 높았다가 낮아라고 했으니까요. 가장 높았다가 낮아라. 그럼 가장 높으면 고모음에 해당하는 거죠. 고모음에 해당하는 게 요건데 고모음에 해당하는 게 하나 들어있나요? 예, 이가 들어있죠. 그리고 낮게 내려가라니까 낮아라. 저모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애가 들어있죠.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미네라는 이름을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리고 17번과 18번은요. 비문학인데 자, 요것도 조금 까다로웠죠. 역시 두 문항이니까 여러분 두 문항 다 자, 문제부터 보고 그리고 자,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문제 17번. 윗글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자, 미루어 추리인데요. 일단 낚시질의 개념. 자, 일단 낚시질의 개념을 말했어요. 그럼 1번에서는 낚시질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읽어두셔야 되고 2번은 이윤동계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은 바로 상업적 방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숨은 동조잖아요. 숨은 동조자를 읽어둡시다. 자, 그리고 신문기사와 같은 매체 자료는 주관적 동기다. 일단 신문기사를 읽어둡시다. 그리고 매체 회사들이 생산한 매체 자료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매체 자료, 여기도 매체 자료잖아. 그러니까 이건 둘 다 같이 보면 돼. 얘는 주관이다, 얘는 객관이다. 여러분 벌써 선지에서 판결이 났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는 주관이다. 매체 자료가 주관이다 그랬고 매체 자료가 객관이라고 했어. 두 개의 선지가 이미 여기서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체 자료가 객관인지 주관인지. 그래서 3번, 4번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매체 자료라는 키워드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문항은 뭐였냐? 윗글에 드러난 설명 방식. 그래서 이건 논지전개 중에서도 구조를 물어보는 전체적인 논지전개가 아니라 부분 설명 방식을 물어보는 자, 부분적인 논지전개예요. 비교, 예시, 정의, 인용이 있는지 볼까요? 자, 먼저 최근 들어 낚이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쓰곤 한다. 물론 글자 그대로 의미는 아니다. 가령 예를 들었나요? 자, 인터넷상의 호기심, 관심을 발동시키는 기사 제목을 보고 기사를 읽어보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을 때 사용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져갑니다. 예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낚이다란 말은 이런 의미라는 거지. 기사 제목이 던지는 미끼의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물었지만 소득이 없어서 기만당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의 매체 이론가 마셜 맥루어는요. 어떻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매체는 메시지다 라고 했다. 매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나오죠? 매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인데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게 뭐죠?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자, 밑으로 가면 그에 따르면 그리고 그에 따르잖아. 이렇게 지금 따옴표 땄지. 그럼 따옴표 따온 것 자체가 뭐죠? 인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를 전달한 언어는 물론 노동의 도구줄조차 매개 물건이다. 매체다. 그래서 이걸 인간의 확장이라고 한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 읽어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자, 보면 매체가 가진 능동적인 힘을 인정한다면 자, 메시지를 담은 그릇이 불가하다거나 중립적일 수 있다는 견해는 환상이다? 그럼 뭐야? 매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매체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들도 뭐야? 중립적일 수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전에 언론 매체라고 해서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왔다고는 볼 수가 없다. 자, 선지 3번 바로 갑시다. 3번, 4번. 신문기사 같은 매체 자료는 자, 뭐죠? 객관적이 아니네. 그쵸? 뭐라고 했어요? 공정하지 않네? 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그랬어. 그래서 벌써 4번은 탈락이에요. 그러면 4번이 탈락이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객관적이지 않으면 주관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겠죠.
딩동댕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볼까요? 상업적이고 태폐적인 방송이나 기사, 국수조이로 흐르는 스포츠 중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이유가 뭘까? 먼저 첫 번째는 나왔죠.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어. 1차적인 책임. 그런데 문제는 수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매체 회사는 1차적인 거,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왜?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욕망이거나 불행한 사건, 사고를 수수방관하면서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나 집단의 열광에 파묻혀 잃어버린 걸 보상받고 싶어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바로 숨은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색 저널리즘과 숨은 노동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자, 보였죠. 그래서 정답이 왜 얘가 맞느냐면 잘 봐요. 얘가 왜 맞느냐. 얘는 아까 틀렸고 미루어 추리 가능하고 이윤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이 상업방송의 숨은 동조자가 아니라 얘들은 직접적인 근거가 있고 숨은 동조자 바로 우리고 그리고 낚시질 자체는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아니고 낚시질은 제목을 보고 호기심에 있어서 들어갔는데 내용이 그에 걸맞지 않아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호기심이나 관심을 발동시킨 기사 제목을 보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을 때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일단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으로? 3번으로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18번. 결국 없는 것은 뭐예요? 다 나왔죠? 예시, 정의, 인용. 그래서 없는 것은 몇 번이다? 비교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번에서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현대 수필이고요. 자, 성석재의 수필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역시 문항이 두 개입니다. 강아지에 대한 나의 감정 변화다라고 했는데 나의 감정 변화는 처음에 어땠고 그 다음 어땠고 그 다음 어땠고 그 다음 어땠냐. 야, 처음과 끝을 여러분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봅시다. 자,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 어떻다고? 유목적이고 도시적 환경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자, 나는 식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 아버지한테. 그게 바로 강아지였다. 자, 처음으로 강아지를 선물 받았던 기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자 처음으로 준 선물이 바로 뭐다? 강아지다. 자,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어느 날 점퍼 속에 강아지 한 마리 넣어왔다. 그래서 나는 뭘 했어? 처음에 나는 닭이상으로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었대요. 중학교 2학년 때 올라왔는데 강아지는 가축이었어. 심지어 처음에 그래서 그 강아지를 받았을 때 나의 느낌은 곤란하고 낯선 것. 자, 이게 첫 번째 곤란하다. 낯설다. 그러다가 겨울밤이었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선물이라며 줬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많은 식구 중에 내게 준 선물이라 했지만 첫 번째 부딪힌 식구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됐을 거야. 어쨌든 처음 받은 선물이야. 그런데 한밤중에 선물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아무도 아니라서 내가 갔어요. 선물이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울었을까? 처음에는 내가 배가 고파서 우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자, 왜 울었을까? 뭐 궁금해서 그래, 백설기를 주자 하고 내가 백설기를 줬어. 그래서 잘 봐요. 내가 강아지에게 준 선물은 백설기야. 그쵸? 자, 백설기를 내가 강아지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백설기를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화가 났지. 자, 처음에는 난감했어요. 두 번째는 왜 우는지 궁금했어요. 세 번째는 화가 났어. 내 선물을 왜 거부하지? 먹겠지 하고 들어왔어. 밤새 우는 거야. 그래서 또 나갔지. 이유는요. 왜 그래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더니 울음을 그친 거야. 이유가 있어요. 너무 어려서 백설기는 먹을 수 없었어. 물을 마시지도 않았어. 자, 관심과 연민에 반응했지. 나는 관심과 연민을 가지게 됐어. 불쌍하다. 그리고 그 연민이 공급이 중단되면 울음이 시작됐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나는 만졌다. 아버지는 강아지를 선물했고 나는 강아지에게 백설기를 선물하고 강아지는 내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해줬다. 강아지가 나에게 준 건 뭐다? 연민.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서로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처음에 나는 어땠어요? 강아지를 보고 뭐지? 되게 난감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난처한데 난처를 즐거움 아니죠. 그 다음에 왜 울지? 내 선물 거절하네? 화났지? 안 됐다. 연민을 받았다고 하죠. 연민, 사랑이 아니죠. 자, 그래서 뭐죠? 불쌍함.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자, 내포한 의미가 다른 것. 마지막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쵸? 자, 아버지는 나에게 강아지를 선물하고
나는 강아지에게 백설기를 선물하고 강아지는 나에게 연민을 선물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서대로 가면 자, 요게 아버지에 해당하는 게 보면 니은이죠. 그러니까 요게 니은, 요게 기역, 요게 디귿, 요게 리을.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준 선물이고 아버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윤주국어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또 실수를 하셔서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분들은 자, 일단 지금 치신 소방국어는 반드시 뭐 이틀은 고정된 틀이 아니고 또 하반기 때와 다르고 상반기 때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비문학 문항이 또 많이 출제가 되었다. 결국은 이제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과 어법은 지나치게 일행직처럼 어려운 지역적인 문제를 공부하기보다 핵심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어휘는 자, 한자성어를 좀 꾸준하게 차근차근 틈나는 대로 익혀두시고, 자, 문학은 주요 작품, 특히 고전 운문이 많이 출제되니까 고전 운문 위주로 주요 작품을 꼭 현대어 해석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문학 독해를 유형별로 독해 연습과 문제풀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잘 치신 분들은 또 앞으로의 여정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들 시험 치신 여러분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합격하는 윤주국어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